새벽 공기는 생각보다 차가웠다. 서정화는 베란다 문을 살짝 열어놓은 채 거실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옆에는 빈 소주병이 4개 엎어진 채 흩어져 있었다. 남편 강민호는 소파와 바닥 사이에 비스듬히 끼어 누운 자세로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입에서는 술 냄새와 함께 이상한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정화는 휴대폰 시계를 한 번 더 확인했다. 새벽 4시 17분이었다. 오늘도 또 이렇게 새벽을 버티고 있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눈가가 뜨거워졌다. 이 집의 밤은 늘 비슷했다. 남편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들어오고 아이들은 방문을 꼭 닫고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쓴다. 그리고 정화는 술 냄새를 견디며 거실을 정리하고 혹시라도 남편이 또 쓰러지지 않을까 숨을 죽이며 지켜본다. 아직도 쓰러지는 게 무서웠다. 처음 그가 그대로 바닥에 고꾸라져 얼굴이 하얗게 변했을 때 정화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그날 이후로 4번을 더 쓰러졌다. 2번은 구급차를 불렀고 한 번은 응급실에서 의사가 알코올 중독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한 번은 정신과 폐쇄병동으로 들어갔다. 그때도 남편은 말했다. 나도 끊고 싶다고. 근데 안 된다고. 정화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이 뒤틀렸다. 정말 끊고 싶다면, 정말 가족이 미안하다면 하루라도 술을 안 마셔야 하는 것 아닌가. 하지만 오늘도 소주병은 4개였다. 어제도 그제도 비슷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돌이켜보면 딱 잘라 말할 수 있는 시작점은 없다. 결혼 초에는 그래도 평범했다. 민호는 새벽 배송 공장, 주유소 안 해본 일이 없었다. 힘들다 하면서도 아이들 분유값은 벌어왔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사람과 그래도 살아볼 만하다고 생각했다. 문제는 3번째 직장을 그만두면서부터였다.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어느 겨울, 무거운 상자를 들다가 허리를 삐끗한 날이 있었다. 그날 이후로 그는 자꾸 몸이 안 좋다며 쉬겠다고 했다. 처음엔 하루 이틀이었고, 그러다 보름이 되었고, 한 달이 되었다. 그리고 어느 날, 식탁 위에 소주병이 한 병 올라왔다. 잠이 안 온다고 했다. 몸이 아프고 머리가 복잡해서 한 잔만 마시겠다고 했다. 그때만 해도 괜찮겠지 했다. 누구나 힘든 날엔 한 잔쯤 마실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 한 잔이 이렇게 오래 갈 줄은 몰랐다. 지금은 하루에 3병에서 4병이 기본이다. 돈이 없으면 카드로 긁어 술을 사온다. 카드값이 밀리면 대출을 받고, 대출이 막히면 정화 이름으로 또 다른 대출을 알아본다. 더 이상 나올 곳이 없다는 사실을 알려줘도 민호는 대답 대신 술을 마셨다. 정화는 바닥에 떨어진 소주병을 하나씩 모아 쓰레기 봉투에 넣었다. 병들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새벽 거실에 건조하게 울렸다. 그 소리가 묘하게 사람 울리는 소리와 비슷하게 들렸다. 민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가만히 누워있으면서도 손가락이 덜덜 떨렸다. 처음엔 저 떨림이 무서웠다. 이러다 정말 죽는 게 아닐까 두려웠다. 이제는 무서움과 함께 이상한 분노가 섞여 있었다. 정말로 죽을 생각은 없으면서 죽을 것처럼만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 산 지가 벌써 몇 년째였다. 핸드폰 화면에 저장된 날짜들을 떠올려 본다. 처음 구급차를 불렀던 날, 정신과에 서류를 제출하러 갔던 날, 폐쇄병동 앞에서 면회 시간을 기다리던 날. 그때마다 정화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번이 마지막일 거라고. 한 번만 더 믿어보자고. 하지만 마지막은 오지 않았다. 민호는 나올 때마다 약속을 했다. 이제 그만 마시겠다. 아이들 얼굴 보니까 정신이 든다. 당신 고생하는 거 보니까 미안하다. 입으로는 뭐든지 말했다. 그러고는 일주일 안에 다시 술을 마셨다. 이제 약속이라는 말 자체가 믿기지 않았다.
정화는 손등으로 눈가를 한번 훔쳤다. 울고 싶지 않았다. 눈물을 흘리면 지는 것 같았다. 그렇지만 새벽 공기와 술 냄새, 남편의 신음소리가 뒤섞인 이 거실에서 울지 않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었다. 문득 아이들 방 쪽을 바라봤다. 문틈으로 살짝 새어나오는 스탠드 불빛이 보였다. 아마 큰애는 아직 깨어있을지도 몰랐다. 아빠가 또 쓰러진 거 아닐까? 엄마가 또 울고 있는 건 아닐까?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가 매일같이 이런 걱정을 하며 잠드는 집. 이 집의 밤 풍경은 누가 봐도 비정상이었다. 그런데도 아침만 되면 정화는 밥을 차리고 아이들을 깨우고 회사에 가서 웃으며 고객을 맞았다. 나는 괜찮은 척하는데 너무 익숙해져 버렸다. 그 사실이 스스로도 슬펐다. 휴대폰 알람이 울렸다. 이제 곧 일어나 씻고 출근 준비를 해야 할 시간이었다. 남편은 여전히 소파와 바닥 사이에 끼어 있었다. 입을 조금 벌린 채 규칙적인지 불규칙적인지 알 수 없는 숨을 내쉬고 있었다. 정화는 천천히 일어났다. 그의 몸을 흔들어 보았다. 여보, 일어나봐. 민호의 눈꺼풀이 아주 조금 떨렸다. 그리고 다시 감겼다. 입에서 한마디가 흘러나왔다. 술. 한 단어였다. 물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미안하다는 말도 아니고 눈을 겨우 뜬 사람이 처음 내뱉은 말이 술이었다. 그 순간 정화의 어딘가가 툭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이 사람은 이제 정말로 나와 같은 세상에 살지 않는구나. 술이라는 다른 나라에 가서 혼자 살고 있구나. 나는 그 나라의 언어를 모른다. 그래서 말을 걸 수가 없다. 정화는 손을 떼고 한 발 물러섰다. 가슴 깊은 곳에서 아주 조용한 목소리가 올라왔다. 이혼이라는 단어였다. 그동안 수없이 떠올렸다가 삼켜버렸던 단어. 아이들 때문에, 정 때문에, 미련 때문에, 그리고 혹시라도 남편이 진짜로 변해줄지 모른다는 한 줄기 기대 때문에. 오늘 새벽, 처음으로 그 단어가 조금 또렷하게 들렸다. 휴대폰 화면 위에 작은 알림창이 떠 있었다. 어제 눌렀던 상담 신청 문자였다. 그때는 화가 나서 그냥 눌렀다. 정말로 연락이 올 거라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거실 바닥에 남편과 문틈 너머 아이들 방을 번갈아 보던 정화는 조용히 숨을 길게 들이켰다. 이 집은 이제 혼자 힘으로는 못 고친다. 이 새벽을 누군가에게 보여줘야 한다. 그 생각이 그녀의 가슴 한가운데에 박혀 들어갔다. 아주 선명하게. 정화는 휴대폰을 다시 한번 쥐어보았다. 상담 신청 취소 버튼 위로 손가락이 잠시 머물렀다. 그러나 눌리지 않았다.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늘 새벽에 이 장면을 누군가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자신이 미쳐버릴 것만 같았다. 더 조용히. 새벽이 가고 아침이 왔다. 창밖으로 학교 앞처럼 아이들 버스가 지나다녔다. 서정화는 식탁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커피잔은 미지근했고 밥상 위에는 식빵 2장과 잼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민호는 아직도 거실에서 자고 있었다. 아이는 방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었다. 출근까지 남은 시간은 많지 않았다. 그런데도 몸이 움직이질 않았다. 문득 오래전 시간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교복을 입고 처음 민호를 봤던 날이었다. 그때 민호는 키가 크고 마른 편이었고 늘 교실 뒤쪽에 앉아 조용히 웃던 아이였다. 눈이 마주치면 괜히 피하고 싶어지는 묘한 얼굴이었다. 까맣게 그을린 피부에 얇은 입술. 말도 많지 않았다. 그래서 더 눈에 띄었다.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는 날이면 민호는 누구보다 열심히 뛰었다. 공을 차다가 넘어지면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다시 뛰었다. 점심시간에는 도시락을 반찬 없이 김치만으로 먹을 때가 많았다.
그 모습을 보면서도 정화는 말을 걸지 못했다. 괜히 물었다가 싫어하면 어떡하지. 그저 먼 발치에서 쳐다보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졸업식 날, 눈이 펑펑 오던 날, 친구들은 사진을 찍느라 정신이 없었다. 정화는 용기를 내서 민호에게 다가갔다. 같이 사진 찍을래. 입술이 바짝 말라 붙을 것 같았다. 민호는 잠깐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가 금세 쑥스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찍었던 사진이 아직도 서랍 깊은 곳에 있다. 둘은 그렇게 천천히 말을 섞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한 인사뿐이었고 나중에는 버스를 같이 기다리는 사이가 되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자 서로의 집 앞 골목까지 같이 걸어가는 날이 늘어났다. 연애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았지만 둘 사이에는 분명히 다른 공기가 있었다. 대학 이야기를 하던 겨울, 민호가 말했다. 나는 대학 안 갈 거야. 집이 형편이 안 좋아. 빚도 많고 빨리 돈 벌어야 돼. 정화는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럼 나는요?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입안에서 맴도는 말들을 꾹 삼켰다. 대신 이렇게 말했다. 그래도 연락은 끊지 말자. 어디에서 뭐하든 가끔은 소식 듣고 싶어. 민호는 그때도 웃었다.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그래. 내가 싫다고 할 때까지 연락할게. 그 약속이 그들의 첫 번째 끈이었다. 20살 이후 둘의 삶은 조금씩 갈라졌다. 정화는 지방 전문대를 다니며 기숙사에서 생활했고 민호는 공장과 식당과 물류센터를 전전했다. 같이 밥을 먹는 날보다 전화로 서로의 하루를 털어놓는 밤이 더 많아졌다. 힘들다. 일하다가 욕도 많이 먹고 몸도 아픈데 그래도 내 목소리 들으면 괜찮아지는 것 같아. 민호는 항상 그렇게 말했다. 그 말을 들으면 정화도 힘이 났다. 나도 짜증나는 날 많아. 근데 너 얘기 들으면 그래도 웃게 돼. 둘의 연애는 그렇게 길게 이어졌다. 헤어지자고 말해본 적은 없었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을까 하는 불안은 늘 있었다. 결정적인 일은 29살 때 벌어졌다. 어느 날부터인가 민호의 전화가 잘 안 받는 날이 많아졌다. 늦은 밤에야 짧게 연락이 왔다. 미안. 오늘은 좀 피곤해서 내일 얘기하자. 그런 날이 여러 번 반복됐다. 그리고 결국 한 달 넘게 연락이 끊어졌다. 그때 정화는 떠나가는 사람을 잡지 못하는 자기 성격을 탓했다. 억울함과 서운함과 분노가 뒤섞였지만 붙잡으려고 전화를 걸다가도 손이 멈췄다. 싫어서 떠나는 사람을 어떻게 붙잡겠어. 이게 인연의 끝인가 보다. 그렇게 마음을 다 잡으려던 어느 날 민호의 누나에게서 전화가 왔다. 민호가 갑자기 집을 나갔다는 이야기였다. 가족과 돈 문제로 크게 싸우고 나가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얘기였다. 급하게 빌린 돈, 보증 서준 것, 돌려막기 식으로 쌓인 카드값, 그 모든 게 한꺼번에 터졌다는 것이다. 그날 이후 민호는 사라졌다. 전화도 끊겼고 SNS에서도 자취를 감췄다. 정화는 그때 처음으로 진짜 이별을 경험했다. 누가 잘못했다는 말도 들을 수 없는 이별. 어디에 화를 내야 할지 모르는 이별. 시간은 그렇게 흘렀다. 졸업을 하고 취직을 하고 또 회사가 망해서 실직자가 되기도 했다. 그러는 사이 정화의 나이도 30 중반을 향해 갔다. 친구들은 하나 둘 결혼을 했다. 아이를 낳고 집을 사고 주말마다 가족끼리 놀러간 사진을 올렸다. 정화는 웃는 이모티콘을 눌러주면서도 화면을 끄고 나면 가슴이 허전했다. 나는 뭘 하다가 여기까지 왔을까? 내 인생은 언제쯤 안정될까? 그때마다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다. 교복 입고 서툴게 웃던 민호의 얼굴.
눈 내리던 날 찍었던 사진 속 그 미소. 어느 날 새벽, 야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정화는 문득 휴대폰 주소록을 열었다. 지우지 못한 이름들 사이에 강민호라는 이름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손가락이 그 이름 위에서 멈췄다. 지울까? 아니면 눌러볼까? 결국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잠이 들었다. 며칠 뒤, 오래 쓰지 않던 메신저에 알림이 떴다. 프로필 사진도 없는 낯선 계정이었다. 조심스레 메시지를 열어본 순간 정화는 숨을 삼켰다. 오랜만이야. 나야. 민호야. 문장은 짧았지만 그 한 줄에서 술 냄새와 먼지 냄새와 지독한 세월의 냄새가 함께 나는 것 같았다. 몇 년 만이야. 어떻게 지냈어? 나는 많이 돌아다녔어. 절에서도 살고 농장에서도 일하고 이제는 다시 내려왔어. 서울 근처에서 일하는 중이야. 한 줄 한 줄 따라가며 읽다 보니 문득 눈물이 났다. 사라졌던 시간들이 문장 사이사이에서 흘러나오는 것 같았다. 정화는 천천히 답장을 입력했다. 진짜 오랜만이다. 살아는 있었네. 어디서 뭐하고 있었는지 나중에 천천히 얘기해줘.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손끝이 떨렸다. 그렇게 끊어진 줄 알았던 인연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며칠 뒤 둘은 오래된 역 앞 카페에서 다시 만났다. 민호는 예전보다 더 말랐지만 눈을 마주치는 순간만큼은 옛날 그대로였다. 그날 정화는 알았다. 이 사람을 다시 보내면 평생 후회하겠구나. 그래서 또 한 번 인생을 걸어보기로 했다. 그렇게 시작된 만남은 몇 달 만에 결혼 이야기로 이어졌다. 주변에서는 무모하다고 했지만 정화는 그냥 웃었다. 내 선택이니까 그랬다요. 결혼식은 생각보다 소박했다. 작은 예식장, 대출로 맞춘 반지, 친구 몇 명과 가족만이 축하해준 날이었다. 그래도 그날만큼은 세상이 둘 편인 것 같았다. 정화는 웨딩드레스를 다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뒤에도 자꾸 손가락에 반지를 만져보았다. 이제 진짜로 이 사람과 한 집에서 사는구나. 오랫동안 멀어졌다가 다시 이어진 인연이 드디어 한 지붕 아래 모이는 느낌이었다. 민호도 처음 몇 달은 최선을 다하는 남편이었다.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 쓰레기를 버리고 아이는 없었지만 아침상을 같이 차렸다. 국이 싱겁다며 웃으며 소금을 집어들더니 다시 내려놓던 모습이 아직도 선하다. 우리 그냥 평범하게만 살자. 그게 제일 큰 소원이야. 민호는 그 말을 자주 했다. 평범하게라는 말이 그때는 참 따뜻하게 들렸다. 둘은 반지에 긁힌 방 한 칸 전셋집에서 새 커튼을 달고 중고 가구를 들여놓으며 신혼을 채워갔다. 비 오는 날이면 좁은 창틀에 라면을 올려놓고 함께 먹었다. 이런 게 가족이지 라는 생각이 들 때면 가슴이 벅찼다. 하지만 평범한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결혼 2년 차 무렵 첫 아이가 태어났다. 기쁨과 동시에 현실이 밀려왔다. 기저귀, 분유, 병원비, 전기세, 관리비, 대출 이자까지. 통장에 찍히는 숫자는 늘 모자랐다. 민호는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다. 눈 밑에는 점점 짙은 그림자가 내려앉았다. 아이가 자기 손가락을 잡고 웃을 때마다 나도 아빠가 다 됐네 하며 어깨를 으쓱거렸다. 문제는 두 번째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시작됐다. 야근 수당까지 믿고 버티던 공장이었다. 그런데 사장은 아무런 예고도 없이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미안하지만 회사가 힘들다. 어쩔 수 없다. 그 말 한마디에 민호의 몇 년이 통째로 잘려나갔다. 집에 돌아온 그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밥을 먹어도 맛을 모르겠다는 얼굴이었다. 정화는 애써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 다른 일 찾으면 되지. 당신 일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 내가 제일 잘 알아.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이미 멀리 가 있었다. 그날 밤 식탁 위에 처음으로 맥주 캔이 올랐다. 잠이 안 온다는 말과 함께였다. 한 캔쯤이야 괜찮겠지, 정화도 그렇게 생각했다. 실제로 그날 민호는 맥주를 마시고는 조용히 잠이 들었다. 문제는 그 다음 날이었다. 오늘은 면접에서 떨어졌어. 사람을 보는 눈이 너무 까다롭더라. 민호는 웃으면서 맥주 캔을 또 하나 땄다. 그 다음 날에는 친구를 만났다며 늦게 들어와 소주 냄새를 풍겼다.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실직의 충격을 혼술이나 친구들과의 술자리로 버티는 사람은 많으니까. 그런데 그런 날이 일주일, 보름, 한 달로 늘어났다. 채용 공고를 보겠다던 휴대폰 화면에는 게임 광고만 떠 있었다. 이력서를 쓴다던 노트북은 드라마 재방송만 틀어놓은 채 밤늦게까지 켜져 있었다. 낮에는 소파에 누워있고 밤에는 술집에 나갔다. 술값은 처음에는 남은 월급과 퇴직금에서 나갔다. 그 다음에는 비상금 통장이 비었다. 결국 신용카드가 등장했다. 카드 긁는 소리와 영수증 찍히는 소리가 점점 늘어났다. 정화는 처음에는 모른 척했다. 사람 하나 무너지지 않게 버팀목이 되어주고 싶었다. 당신도 힘들잖아. 내가 조금 더 벌면 되지, 그렇게 생각했다. 실제로 정화는 병원 근무 시간 외에 학원 데스크 아르바이트를 추가로 시작했다.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자는 날도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 우편함에 꽂힌 종이 한 장이 모든 착각을 깨뜨렸다. 신용카드 연체 안내문이었다. 최소 납입액, 연체이자, 채권 회수라는 단어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그 아래에는 정화의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이게 뭐야? 당신 이 카드 또 썼어. 정화가 목소리를 높이자 민호는 피곤한 얼굴로 말했다. 잠깐만, 이번만 넘기면 돼. 곧 일자리 구하면 다 갚을 수 있어. 그 말은 어디서 많이 들은 대사 같았다. 뉴스에서 본 사기꾼 인터뷰 같기도 하고 드라마 속 망가진 남편의 변명 같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 이 집에서 그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정화의 남편이었다. 그날 밤 정화는 처음으로 이 사람을 믿어도 되는지 스스로에게 물었다. 믿고 싶다는 마음과 믿기 어렵다는 현실이 부딪혔다. 결국 그녀는 또 한 번 믿는 쪽을 선택했다. 그런데 며칠 뒤 현관 앞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기 강민호 씨 댁 맞습니까? 채권 회수 담당인데요. 순간 정화의 다리가 풀렸다. 민호는 부재 중이었고 집에는 아기와 정화뿐이었다. 그녀는 문을 살짝 열고 죄송하다고, 지금 남편이 없다고, 다시 연락 달라고 말하며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다. 문을 닫고 나서야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아이가 옆에서 울고 있었다. 이상한 사람 목소리가 무서웠던 모양이었다. 정화는 아이를 안고 한참을 울었다. 그날 밤 늦게 술에 취해 돌아온 민호는 상황을 듣고도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그런 사람들은 원래 그렇게 굴어. 조금만 버티면 알아서 조용해질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정화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와장창 깨지는 소리가 났다. 이 사람은 지금 자신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조차 모르는구나. 아니, 알고도 외면하는 걸지도 몰랐다. 두 번째 아이가 생긴 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기뻐해야 할 소식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기쁨보다 두려움이 먼저 올라왔다. 이 집에 한 명의 입이 더 늘어난다는 사실이 막막했다. 그런데도 민호는 잠시 동안 기뻐했다. 나도 둘 아빠네. 그렇게 말하며 배를 쓸어내렸다. 그러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일을 구하겠다는 말은 여전히 말뿐이었고 술 냄새는 점점 더 진해졌다. 아이 기저귀를 갈다가도 술 냄새가 났다. 작은 방 안에는 분유 냄새와 술 냄새가 함께 섞여 있었다. 정화는 어느 날 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도 뉴스에 나오는 집이 되겠구나. 빚에 쫓기고 술에 갇히고 결국은 서로를 망가뜨리는 이야기.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집 이야기로 바뀌고 있었다. 그리고 그 막장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은 다름 아닌 자기 남편이었다. 그리고 진짜 막장이 되어갔다. 결혼 5년 차였던 어느 겨울, 우편함은 더 이상 광고지보다 독촉장이 많았다. 노란 봉투, 빨간 글씨, 굵은 인쇄가 정화의 이름을 덮고 있었다. 서정화는 계단에 그대로 주저앉아 봉투들을 한 장씩 들여다보았다. 카드 연체, 대출 연체, 최후 통보. 눈앞에 글자들이 빙빙 돌았다. 이 많은 숫자들 중에서 진짜 내 돈은 얼마나 될까? 집으로 들어온 돈보다 나간 돈이 더 많은 삶이 정말 존재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집 안에서는 아이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현관문 안쪽에서 둘째가 엄마를 부르며 문을 두드렸다. 괜찮아. 엄마 지금 들어갈게. 정화는 겨우 일어나 문을 열었다. 집 안 공기는 눅눅했다. 술 냄새와 기저귀 냄새가 섞여 있었다. 거실 한가운데에서는 민호가 다리를 뻗은 채 TV를 보고 있었다. 옆에는 반쯤 비어있는 소주병이 서 있었다. 오늘도 일자리 알아본 거야. 정화가 묻자 민호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알아봤지. 근데 나이도 그렇고 허리도 그렇고 딱 맞는 데가 없더라. 요즘 세상이 얼마나 어려운데. 그 말은 이제 너무 익숙했다. 정화는 봉투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이거 당신 이름으로 온 거야. 카드사에서 또 왔어. 민호가 슬쩍 고개를 돌려 봉투를 쳐다봤다. 표정은 잠시 일그러졌지만 곧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다. 조금만 버티면 괜찮아져. 취직하면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어. 당신도 알잖아. 나 일하면 잘하는 거. 나를 믿어줘. 믿어달라는 말이 이제는 칼처럼 느껴졌다. 믿으라고 말하는 사람은 적어도 노력은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날 밤 정화는 결국 개인회생 상담을 받으러 갔다. 남편이 아니라 자기 이름으로. 법원 근처 작은 사무실에서 젊은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이건 누구 빚이에요? 전부 다 본인 필요로 쓴 건 아니죠. 정화는 입술을 깨물었다. 대부분은 남편이 쓴 거예요. 남편 가족이 계속 부탁해서 제 이름으로 돌려막기도 했고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말은 냉정했다. 남편 통장과 카드 앞으로 전부 분리하세요. 같이 두면 또 엮입니다. 가족이라도요. 서류상으로는 완전히 남이 되는 게 제일 안전해요. 가족이라도 남이 되라는 말이 너무 잔인하게 들렸다. 그런데도 한편으로는 시원했다. 누군가 처음으로 이 상황이 비정상이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다. 초라한 점퍼, 다크서클, 갈라진 입술. 버스 창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떠올리자 무너진 시간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언젠가 상상했던 39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 퇴근 후에 남편이랑 아이랑 같이 밥 먹는 삶이면 충분하다고 믿었다. 그런데 현실은 술에 취한 남편과 독촉장을 안고 사는 삶이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민호의 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민호 누나였다. 돈 얘기만 나오면 등장하던 사람이었다. 여보, 누나야. 좀 받아줘. 민호가 휴대폰을 내밀었다. 왜 나보고 받으래? 당신이 받으면 되잖아. 그래도 내가 말하면 누나가 덜 화내. 잠깐만 받아줘. 정화는 한숨을 내쉬고 전화를 받았다. 예, 형님. 차분한 척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혹시 민호한테 지난번에 말한 돈 얘기 들었어요? 형이 예전에 빌려준 거 이제 좀 돌려받아야 할 것 같아서. 정화는 말을 잃었다. 저희가 언제 형님한테 빌렸는데요? 누나는 당연한 사실을 말하듯 계속했다. 예전에 민호가 카드랑 대출 막을 때 형이 대신 막아준 게 많거든요.
그거 이자만 해도 꽤 될 거야. 가족끼리니까 지금까지 말 안 한 거지. 이제 우리도 사정이 있으니까. 정화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형님, 솔직히 말해서요. 저희 지금 형편 아시잖아요. 카드 연체에 애둘 키우고 월세도 빠듯해요. 그런데 예전에 막아줬다는 돈까지 다 떠넘기시면 저희는 진짜 답이 없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누나의 목소리가 한층 높아졌다. 정화 씨, 말은 바로 합시다. 우리가 떠넘기는 게 아니라 원래 너네가 갚아야 할 돈이야. 민호가 철이 없어서 그렇지 가장이라면 책임을 져야지. 얼마나 더 우리 집 등에 엎여 살 건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언가가 툭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우리 집 등에 엎여 산다고요? 형님, 지난번에 형님이 카드 좀 빌려달라 했을 때 저희 쪽에서 먼저 도와드린 거예요. 남편이 가족이라니까 나까지 같이 끌려 들어간 거고요. 그런데 지금은 마치 저희가 평생 형님 집에 얹혀 산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옆에서 듣고 있던 민호는 눈치를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술 기운이 도는 눈빛이 흔들렸다. 누나는 비웃듯 말했다. 그래도 피는 안 속인다더니 참 입이 매섭네. 통화를 끊고 나자 거실이 조용해졌다. 아이는 장난감을 끌고 다니다가 눈치를 보며 방문을 닫았다. 정화는 휴대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고 천천히 민호를 바라보았다. 당신 솔직히 말해봐. 형이랑 누나한테 내 이름으로 또 뭐 막아달라 한 적 있어? 민호는 한참 동안 입을 떼지 못하다가 결국 고개를 숙였다. 그냥 잠깐만 도와달라고 했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이 또 나왔다. 그 말이 이 집을 몇 번이나 더 망가뜨릴 수 있을까? 이제부터는 당신 가족이랑 돈 얘기 안 할 거야. 내 이름으로는 단 돈 10,000원도 안 나가. 개인 회생도 이미 진행했어. 변호사 말 들었거든. 서류상으로라도 남이 되라고.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당신 진짜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나 당신 믿고 산 사람이야. 나도 한때는 그랬어. 당신 믿고 당신 가족까지 같이 믿었어. 근데 돌아온 건 빚이랑 술뿐이야. 말이 끝났을 때 현관문이 두드려졌다. 앞집 아주머니가 얼굴을 내밀었다. 정화 씨, 미안한데 오빠 또 계단에서 자고 있더라. 내가 힘이 없어서 못 데려왔어. 좀 봐줘. 계단에서 자고 있다는 말에 정화는 잠시 눈을 감았다. 언젠가 정말로 누군가 싸늘하게 식은 채 발견될 것 같다는 느낌이 스쳤다. 민호는 허둥지둥 신발을 신으며 말했다. 나갔다 올게. 금방 데리고 올게.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정화는 생각했다. 이 사람 인생에서 진짜 어쩔 수 없는 건 술일까? 아니면 책임지지 않으려는 마음일까? 그날 밤 정화는 깊은 잠에 들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장례식장 같은 꿈이 떠올랐다. 영정사진 대신 독촉장 봉투가 산처럼 쌓여있는 꿈이었다. 영정사진 대신 독촉장 봉투가 산처럼 쌓여있는 꿈이었다. 그녀는 그 꿈 속에서도 울지 못했다. 눈물 대신 한숨만 나왔다. 정화는 숨이 막혀 깨어났다. 머리맡 시계는 새벽 4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곁에서는 민호가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어제도 취한 채로 들어와 소파에서 겨우 끌려온 몸이었다. 이 사람 곁에서 나는 왜 매일 장례식 꿈을 꾸는 걸까? 정화는 천장을 보며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이제 더 미루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날 눌러두고 그대로 둔 상담 신청 문자가 떠올랐다. 화면 속 글자는 너무 짧았지만 그 한 줄이 이 집의 마지막 밧줄처럼 느껴졌다. 술 문제로 힘든 분들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방송 출연을 원하시면 아래 번호로 연락주세요. 처음에는 화가 나서 이 집 꼴을 그냥 세상에 까발려 버리고 싶어서 눌렀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그게 아니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내가 먼저 무너져 버릴 것 같았다.
정화는 조용히 침대에서 내려와 거실로 나갔다. 빈 술병과 과자 부스러기가 그대로 있었다. 소파 끝에는 아직도 마르지 않은 토 자국이 얼룩처럼 남아 있었다. 이 장면을 그대로 찍어서 보내면 될까? 이게 우리 집의 오늘이자 어제이고 아마 내일일 것이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번호를 눌렀다. 새벽 시간이라 바로 연결되지는 않을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예상외로 사람이 받았다. 네, 상담센터입니다. 떨리는 여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정화는 잠시 말을 잃었다. 전화를 끊고 이불 속으로 도망가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저 남편 술 때문에요. 목소리가 생각보다 가늘게 나왔다. 남편이 몇 년째 술을 멈추질 못해요. 일도 제대로 안 나가고 빚도 많이 생겼고요. 저는 혼자 일을 2탕 3탕 뛰고 있는데 이러다가 애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상대방은 중간중간 짧게 숨을 고르며 들었다. 남편분께서 치료를 받으신 적은 있으세요? 응급실에 2번 갔고 정신과 병동에도 1번 들어갔다 나왔어요. 나올 때마다 술 끊겠다고 약속했는데 일주일을 못 버텨요. 알코올 의존이 꽤 진행된 것 같네요. 상담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마음을 찔렀다. 방송 출연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공개적으로 약속을 하는 자리가 도움이 되는 분들도 많습니다. 남편분이 직접 나와서 본인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 다짐하는 자리가 될 거예요. 물론 강요는 아니고요. 정화는 눈을 감았다. 남편 얼굴이 떠올랐다. 이 사람을 카메라 앞에 세운다는 게 과연 도움이 될까? 아니면 마지막으로 남은 자존심까지 짓밟는 일이 될까? 그런데 곧 다른 생각이 끼어들었다. 술에 취해 계단에서 자던 모습, 아이들 앞에서 비틀거리던 모습, 형과 누나에게까지 손을 벌리던 모습. 이미 짓밟힐 자존심이 남아있긴 한 걸까? 남편한테 물어보고 다시 연락드리면 안 될까요? 물론이죠. 사연을 간단히 정리해서 보내주시면 내부 회의 후에 연락을 드릴게요. 통화가 끝났을 때 새벽 하늘은 조금씩 푸르게 변하고 있었다. 정화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다. 눈물이 나오지 않는 대신 몸 전체가 얼음처럼 굳어 있었다. 이제 정말로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어가 버렸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날 아침 민호는 머리를 싸매고 일어났다. 아, 머리 깨질 것 같아. 조금만 조용히 해줘. 아이들은 이미 학교와 어린이집 준비로 분주했다. 둘째는 아직 잠이 덜 깬 눈으로 엄마 품을 파고들었다. 정화는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저녁에 일찍 들어올 수 있어. 남편은 눈을 비비며 물컵을 찾았다. 왜? 또 어디 가려고? 방송국에서 전화 왔어. 상담 프로그램 하는 데 있잖아. 술 때문에 힘든 사람들 나오는데. 거기 사연 보냈더니 한번 만나보재. 민호의 얼굴이 굳었다. 당신 뭐 하는 거야? 우리 집 일은 우리끼리 해결하면 되지. 왜 남들 앞에 얼굴을 팔아? 정화는 웃지도 화내지도 않았다. 여태 우리끼리 해결해본 결과가 이거야. 당신 술병, 독촉장, 애들 불안한 눈빛. 우리끼리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어. 이제는 남의 힘이라도 빌려야지. 민호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나보고 거기 나가서 구질구질하게 울면서 살려달라고 하라는 거야. 텔레비전에 나와서 동네 창피 다 당하라고. 창피는 이미 다 당했어. 이 동네 사람들 당신 술 취해 쓰러져 있던 거 다 봤어. 카드 회사 사람, 채권 회수하는 사람 다 우리 집 벨 눌러봤고. 당신이 느끼는 창피랑 내가 느끼는 창피는 이미 달라. 나는 더 잃을 체면도 없어. 그 말에 민호는 잠시 말을 잃었다. 아이들이 눈치를 보며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다. 큰애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아빠, 방송 나가면 우리 텔레비전에서 아빠 얼굴 나와.
민호는 멋쩍게 웃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럼 아빠 멋지게 나가야겠네. 말은 그렇게 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불안했다. 출근길 버스 안에서 정화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신호에 걸릴 때마다 사람들 얼굴이 보였다. 저 사람들도 각자 집에 자기만의 지옥을 숨기고 살겠지. 누구는 남편 술, 누구는 시댁, 누구는 돈, 누구는 병. 나는 그 모든 게 한꺼번에 섞여 있네. 웃음이 나올 정도로 기가 막혔다. 휴대폰에는 상담센터에서 온 문자가 도착해 있었다. 오늘 오후 파일럿 촬영 겸 사전 인터뷰를 진행하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가능하시면 부부가 함께 오시면 좋겠습니다. 문자 끝에 붙은 웃는 이모티콘이 이상하게 서늘하게 느껴졌다. 퇴근 후 정화는 일부러 집에 바로 가지 않고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다. 해가 지고 놀이터 불이 켜졌다.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 사이로 누군가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도 진짜 별짓 다 해봤어. 근데 사람이 안 바뀌더라. 그 말이 귓가를 맴돌았다. 나는 아직 별짓 다 해본 건가? 아니면 이제부터 별짓을 시작하는 걸까? 집에 들어가자 민호는 생각보다 멀쩡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씻고 옷도 갈아입어 있었다. 오늘은 술 냄새가 덜했다. 당신 진짜 가야겠어. 마지막으로 물어볼게. 정화의 질문에 민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리허설 당일 아침은 이상하게도 너무 평온했다. 하늘은 맑았고 골목에는 세탁소 트럭이 지나갔다. 서정화는 아이들을 학교와 어린이집에 보내고 난 뒤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다. 민호는 방에서 셔츠를 고르고 있었다. 평소에는 트레이닝복만 입던 사람이었다. 오늘은 다림질이 덜 된 흰 셔츠와 오래된 정장을 꺼내 입고 있었다. 넥타이를 매다가 3번이나 틀렸다. 손이 조금씩 떨리고 있었다. 정화는 그 손을 보고 숨을 들이켰다. 저 떨림이 술이 떨어져서 오는 건지 긴장해서 오는 건지 알 수 없었다. 둘은 말이 거의 없었다. 현관에 놓인 쓰레기 봉투만이 유일하게 일상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었다. 방송국 차량이 골목에 들어왔을 때 이웃 아주머니가 창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었다. 어머, 무슨 촬영이야. 드라마 찍나 보다. 정화는 웃는 척하며 손을 흔들었다. 그냥 상담 프로그램이래요. 별거 아니에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심장은 요동쳤다. 제작진이 들고 온 카메라와 조명 장비가 현관 앞을 가득 채웠다. 한 젊은 작가가 다가와 인사를 했다. 남편분과 아내분의 일상 모습부터 조금 찍을게요.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 평소처럼만 행동하시면 돼요. 평소처럼이라는 말이 가장 어려웠다. 평소라면 이 시간에 민호는 소파에 누워있을 시간이었다. 눈을 반쯤 감은 채 TV만 보다가 해가 지면 편의점에 가서 술을 사오곤 했다. 그런 평소를 그대로 찍을 수는 없었다. 정화는 설거지 거리를 일부러 꺼내어 싱크대를 정리하는 척했다. 민호는 TV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다 말고 가만히 소파에 앉아 있었다. 카메라가 가까이 다가오자 어색하게 허리를 폈다. 감독이 말했다. 요즘 가장 힘든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민호는 잠시 침묵했다. 입술이 바싹 말라 있었다. 취직이 잘 안 되는 거요. 몸도 예전 같지 않고 나이도 있으니까. 그게 제일 힘들죠. 술 얘기는 일부러 하지 않았다. 대신 감독의 시선이 정화를 향했다. 그럼 아내분은 어떠세요? 지금 제일 힘든 게 뭐라고 느끼세요? 정화는 순간 입안이 텁텁해졌다.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몰랐다. 그래도 한 가지만 고르라고 한다면요. 남편이 자기 현실을 안 보려고 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일을 못하는 것도 돈이 없는 것도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술을 마시면서까지 모든 걸 피하려고 하니까 그게 제일 무서워요. 민호의 얼굴이 굳었다. 작가는 서둘러 화제를 돌렸다.
오늘은 스튜디오에서 상담가님이 직접 얘기를 들어주실 거예요. 서로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면 머릿속으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차 안에서 이동하는 동안 뒷좌석에는 묵직한 정적이 흘렀다. 창밖에는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이 스쳐 지나갔다. 장을 보러 나온 노인, 학생, 연인들. 정화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다. 저 사람들은 알까? 지금 이 차 안에 술에 잡아먹힌 남편과 그 남편을 끌고 나온 아내가 타고 있다는 것을.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당신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방송에 나간다고 내가 갑자기 술을 끊을 것 같아. 정화는 창밖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적어도 도망칠 곳은 줄어들겠지. 지금은 당신이 약속을 해도 지키지 않아도 우리 말고는 아무도 모른다. 방송에다 말해버리면 적어도 누군가는 기억하겠지. 당신이 오늘 무슨 말을 했는지. 민호는 말을 잃었다. 약속이라는 단어가 묘하게 무겁게 느껴졌다. 그동안 술을 끊겠노라, 일을 다시 나가겠노라, 형과 누나에게 돈을 정리해주겠노라 수없이 말했지만 지킨 건 거의 없었다. 스튜디오에 도착하자 조명과 카메라가 빛을 쏘고 있었다. 관객석에는 중년 여성들이 앉아 있었다. 누군가는 이미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이런 사연이 하나둘이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대기실에서 메이크업을 받으며 민호는 거울을 바라봤다. 부은 얼굴, 탁한 눈빛, 다듬어지지 않은 수염. 이게 방송에 나올 얼굴인가 싶었다. 메이크업 기사가 농담을 했다. 떨리지 않으세요? 저도 첫 방송 때 손이 많이 떨렸거든요. 지금은 괜찮으세요? 민호는 억지로 웃었다. 네, 살다 보면 별일 다 겪죠. 정화는 다른 의자에 앉아 가볍게 파운데이션만 바르고 있었다. 그녀의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가려지지 않았다. 작가가 다가와 대본을 건넸다. 대본이라기보다는 순서였다. 먼저 두 분 일상을 소개하고 상담가님이 남편분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아내분 이야기를 듣습니다. 마지막에는 서로에게 한마디 하는 시간도 있어요. 혹시 방송에서 절대 말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미리 말씀해 주세요. 정화는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다. 남편 가족 얘기는 깊게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제가 대신 욕할 자신은 있는데 남편이 상처받을까 봐요. 민호가 흘끗 그녀를 쳐다봤다. 상처라는 말을 들으니 묘하게 가슴이 저렸다. 상처를 준 건 자신인데 아직도 자신이 상처받을까 걱정하는 사람이 이 여자였다. 잠시 후 스튜디오 불이 어두워지고 조명이 켜졌다. 진행자가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은 오랫동안 술에 의지해온 남편과 그런 남편 곁을 지켜온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카메라 불이 들어오자 민호의 손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술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었다. 정화는 무릎 위에 손을 모았다. 무대 중앙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 앞에 상담가가 자리를 잡았다. 그는 두 사람을 천천히 번갈아 보았다. 남편분, 언제부터 술이 친구가 되었습니까? 민호는 입을 열었다가 다물었다. 일자리 잃고 집에 들어올 때마다 죄인 같다고 느끼던 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안 마시면 잠이 오지 않았어요. 상담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아내분께도 여쭙겠습니다. 남편의 어떤 장면이 제일 두려웠나요? 정화는 숨을 들이쉬었다. 쓰러졌을 때요. 죽을 것처럼 식어 있으면서도 깨어나면 제일 먼저 술을 찾을 때요. 아이들 눈을 볼 수가 없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두 분이 나온 이유는 서로를 공격하려고 온 게 아니겠지요.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을 지금 한 문장으로 말해보세요. 정화는 민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나는 당신이 우리 집에서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대신 술이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둘 중 하나는 나가야 하니까요. 스튜디오 안 공기가 잠시 얼어붙었다. 정화의 마지막 문장이 바닥에 내려앉은 돌처럼 무겁게 흘렀다.
관객석 여기저기서 작은 탄식 소리가 났다. 진행자는 순간 말을 잃고 눈을 깜빡였다. 상담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민호를 바라보았다. 지금 아내분이 한 말이 들렸나요? 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만 만지작거렸다. 네, 들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마이크가 그 떨림까지 놓치지 않았다. 상담가는 말을 이었다. 둘 중 하나는 나가야 한다. 술이 나가든 남편이 나가든. 이 말이 정말 잔인하게 들리나요? 민호는 숨을 길게 내쉬었다. 솔직히 좀 그렇습니다. 내가 집에서 쫓겨나는 것 같아서요. 상담가는 눈썹을 살짝 치켜세웠다. 이미 쫓겨나 있는 건 아닐까요? 마음에서요. 몸은 집 안에 있지만 술 마시고 쓰러져 있는 동안 이 집은 사실상 아내 혼자 지켰잖아요. 민호는 그 말에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저는요. 그냥 너무 죄송해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너무 커서요. 안 마시면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으니까. 상담가는 바로 받아쳤다. 그러면 지금도 가족이 제일 중요하다고 느끼세요? 민호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애들도 그렇고 아내한테도 그렇고 그래서 더 미안해서 술을 마셨어요. 나만 없어지면 다 편해질 것 같아서. 그 말에 관객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상담가는 한숨을 쉬었다. 나만 없어지면 편해진다. 이건 진짜 자기 책임 안 지겠다는 사람이 할 때 쓰는 말입니다. 죽음으로 도망가겠다는 말이잖아요. 멋있게 포장된 비겁함입니다. 정화의 손이 무릎 위에서 움찔했다. 민호의 어깨가 크게 한번 떨렸다. 진행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내분은 남편분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걸 알고 있었나요? 정화는 고개를 저었다. 몰랐어요. 죽으면 편해질 거라는 말은 술 취해서 중얼거리는 걸 들은 적은 있어요. 근데 그냥 술주정이라 생각했어요. 상담가는 고개를 끄덕였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바꿔봅시다. 아내분, 만약에 남편이 진짜로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리면 편해질 것 같아요. 정화는 잠시 말을 잃었다. 관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꽂혔다. 편해지긴 하겠죠. 빛 독촉도 조금은 줄어들 테고 술 냄새도 안 맡아도 되니까요. 하지만 아이들 눈이 떠오르는 순간 그 생각은 끝까지 가지를 못해요. 아빠 죽었다고 설명해야 할 때 그 표정을 제가 어떻게 버텨요. 어디로든 사라져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은 솔직히 많아요. 그 말이 튀어나오자 민호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손등 위로 흰 힘줄이 도드라졌다. 상담가는 고개를 돌려 민호를 다시 바라보았다. 들으셨죠? 이게 현실입니다. 남편분, 술하고 아내하고 둘 다 끌어안고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죠? 한쪽은 조금만 줄이고 한쪽은 그냥 버텨주겠지. 그렇게 믿고 살았던 거 아닙니까? 민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상담가는 목소리를 낮췄다. 그런데요. 인생은 그렇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이제 진짜 선택하셔야 돼요. 방송이라서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 지나면 진짜로 둘 중 하나를 잃게 될 거예요. 민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무대 위 조명이 더 뜨겁게 느껴졌다. 선택이라. 술을 버리든 집을 나가든 둘 다 자신이 없었다. 상담가는 질문을 바꾸었다. 남편분, 솔직하게 술 안 마시고 살아본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민호는 머릿속으로 날짜를 세어보려다가 포기했다.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길게는 일주일 아니면 길어야 보름. 그 이상은 못 버텼던 것 같아요. 그 말에 정화가 씁쓸하게 웃었다. 일주일 동안만이라도 안 마셨으면 애들이 지금처럼 아빠를 무서워하진 않았을 거예요. 상담가는 다시 관객들을 향해 몸을 돌렸다. 여러분,
일주일입니다. 이 집을 여기까지 망가뜨린 게 결국은 일주일을 못 버틴 반복이에요. 하루만, 오늘만, 이번 주만. 그게 쌓여서 몇 년이 된 거예요. 단어 하나하나가 고막에 박혔다. 민호는 무릎 위에 올린 손을 꼭 쥐었다. 땀이 배어나왔다. 상담가는 마지막 질문을 꺼냈다. 남편분,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서 술을 완전히 끊겠다고 약속한다면 누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민호는 잠시 눈을 감았다. 처음에는 아이 얼굴이 떠올랐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병원 응급실에서 자신의 팔에 링거를 꽂던 간호사의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다. 민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솔직히 말하면요. 저부터 떠올라요. 내가 더 이상 이 꼴로 살기 싫어요. 그 말에 모두가 잠시 조용해졌다. 상담가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좋습니다. 그게 진짜 시작이에요. 정말. 남 눈치 보면서 하는 약속은 오래 못 갑니다. 내가 더 이상 내 꼴이 싫어서 하는 약속이 제일 오래 갑니다. 그러니 여기서 멋있게 가족을 위해서라느니, 애들 위해서라느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냥 나 자신 꼴 보기 싫어서 끊겠다고 하세요. 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웃음을 흘렸다.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웃음과 눈물이 한꺼번에 섞인 이상한 표정이었다. 진행자가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그럼 이 자리에서 한번 약속해 보시겠어요? 방송 끝나고 나면 많은 분들이 이 약속을 기억하실 거예요. 마음대로 도망칠 수는 없을 거예요. 민호는 숨을 깊게 들이켰다. 마이크 앞에서 손이 떨렸다. 정화의 손이 그의 옆에서 조용히 움찔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저 강민호는 말을 시작하는 순간 목이 메었다. 그는 한 번 더 숨을 들이켰다. 오늘 이후로 술을 끊겠습니다. 망설이는 대신 병원에 다시 갈 겁니다. 일자리도 구해보겠습니다. 실패해도 또 다시 해보겠습니다.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관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진행자는 눈시울을 훔쳤다. 화면 구석에 자막이 떠올랐다. 나는 오늘 도망치는 나와 결별합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정화의 가슴 어딘가도 흔들렸다. 이 약속이 지켜질 거라고 순진하게 믿지는 않았다. 그래도 적어도 오늘만큼은 이 사람이 진심으로 보였다. 스튜디오 천장 조명이 눈부시게 내려왔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바닥에 길게 겹쳐졌다. 마치 마지막으로 주어진 기회처럼. 방송이 끝난 뒤 스튜디오 밖 공기는 이상하리만큼 상쾌했다. 하늘은 어둡게 내려앉았지만 서늘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서정화는 출입문 앞 계단에 잠시 서서 숨을 골랐다. 민호는 옆에서 양복 재킷 단추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방송국 건물 유리창에는 두 사람의 그림자가 겹쳐 비쳤다. 이게 진짜 우리 모습일까? 정화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카메라 앞에서 울고 웃고 약속하던 남자는 지금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입술은 말라 있었고 손은 아직도 떨렸다. 작가가 다가와 말했다. 오늘 정말 용기 내주셔서 감사해요. 방송 나가고 나면 분명 응원해주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민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허리를 숙였다. 네, 고맙습니다. 정화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응원이라는 말이 아직은 낯설었다. 집에 돌아가는 차 안에서 침묵이 길게 이어졌다. 운전석에 앉은 조연출이 분위기를 풀려고 라디오를 켰다. 흥겨운 노래가 흘러나왔지만 둘 다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간판들만 눈에 들어왔다. 술집 간판도 편의점 불빛도 오늘따라 더 선명하게 보였다. 정화는 일부러 다른 방향을 바라봤다. 민호도 슬쩍 창밖을 피했다. 혹시라도 자기 발걸음이 다시 저곳으로 향할까 두려웠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 10시를 조금 넘겼다. 골목은 조용했고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번지고 있었다. 아이들은 친정엄마 집에 맡겨둔 상태였다. 오늘만큼은 이 집에 어른 둘만 있어야 할 것 같았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자 익숙한 냄새가 밀려왔다. 어제까지는 지옥 같던 냄새였지만 오늘은 조금 다르게 느껴졌다. 이 집을 망친 장본인이 오늘 카메라 앞에서 울며 약속을 하고 왔기 때문이었다. 신발을 벗으며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미안하다. 이 말만 수백 번 했던 것 같다. 정화는 힘없이 웃었다. 알아. 이제 그 말 말고 다른 걸 좀 듣고 싶어서 오늘 끌고 나간 거야. 오늘 방송 너무 세게 말한 건 아니었어.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술이랑 당신 둘 중 하나는 나가야 한다는 말. 너무 했나 싶어서. 정화는 고개를 저었다. 그 정도는 해야 누가 잠에서 깨지. 당신 아니면 술. 둘 중 하나는 진짜로 이 집에서 나가야 해. 민호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방안을 둘러봤다. 어질러진 장난감, 미처 개지 못한 빨래, 싱크대에 쌓인 그릇들. 이 모든 것들은 정화 혼자 감당해온 삶의 잔해였다. 내가 진짜 나갔으면 좋겠어. 아니면 술이 나갔으면 좋겠어. 민호의 질문에 정화는 잠시 말을 잃었다.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었다. 진심은 술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이 사람을 붙잡고 있는 무언가가 있었다. 나는 당신이 나갔으면 좋겠다고 수백 번 생각했어. 근데 막상 당신 없는 집을 상상하면 그게 또 무서워. 그래서 결론은 하나야. 술이 나가야 해.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오늘은 그냥 자고 내일부터 병원 다시 알아볼게. 알코올 전문 병동 있는 대로. 정화는 그 말이 낯설게 느껴졌다. 내일부터. 그동안 수없이 들어왔던 말이었다. 내일부터는 안 마실게. 내일부터는 진짜로 달라질게. 그래서 이번에는 물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할 일이 뭐야? 민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술 안 사러 가는 거. 그리고 병원에 전화하는 거. 일자리도 다시 찾아보는 거. 정화는 그 말을 듣고도 쉽게 믿지 못했다. 약속이란 말은 이제 너무 가벼워져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르게 하기로 했다. 내일 아침에 같이 병원에 가자. 당신 혼자 보내면 또 중간에 빠질 것 같아. 나는 오전에 반차 내면 돼. 민호는 놀란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당신도 힘들 텐데 굳이 같이 가야 돼. 같이 가야 내가 덜 미쳐. 이제 당신을 믿고 기다릴 여유는 없어. 차라리 옆에서 같이 서 있을게. 그게 나를 지키는 길이기도 하니까.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술 없이 잠자리에 누웠다. 민호는 뒤척이다가 중얼거렸다. 나 진짜 끊을 수 있을까? 어쩌면 또 실패할 것 같아서 벌써 겁난다. 정화는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다. 솔직해서 다행이다. 무조건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보다 그게 더 믿음 가. 대신 한 가지만 기억해줘. 당신이 실패하면 우리도 같이 무너진다는 거. 당신이 다시 술을 선택하는 순간 나는 이혼을 선택할 거야. 민호는 몸을 돌려 정화를 바라봤다. 그 눈빛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단호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장난도 애원도 통하지 않는 표정이었다. 알겠어. 그 말은 약속으로 받아들일게. 정화는 짧게 대답했다. 그래. 우리 이제 말로만 약속하지 말자. 몸으로 지키든 몸으로 깨지든 결과를 보고 말하자. 새벽이 가까워질수록 민호의 몸은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다. 알코올이 빠져나가는 몸은 정직했다. 손끝이 근질거리고 다리가 쑤셨다. 입안은 바싹 말라갔다. 예전 같으면 이쯤에서 편의점으로 뛰어갔을 것이다. 단 한 병만 마시면 편해질 것 같은 유혹이 목을 조였다.
민호는 이불을 꼭 쥐었다. 옆에서 정화의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다. 그 숨소리가 자신을 붙잡는 밧줄 같았다. 이걸 끊으면 정말로 끝이 나겠구나. 이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아침이 오기까지 하룻밤이 이렇게 긴 줄 처음 알았다. 다음 날 알람이 울리기 전에 민호는 이미 눈을 떴다. 머리는 무겁고 몸은 축축했다. 하지만 전날 밤처럼 술 냄새는 나지 않았다. 정화는 옆에서 조용히 몸을 일으켰다. 진짜로 일어난 거네. 나는 당신이 새벽에 몰래 나갔을 줄 알았어. 민호는 억지로 웃었다. 나도 그럴까 말까 10번은 고민했어. 근데 문 열면 다시는 이 집으로 못 돌아올 것 같더라. 민호는 그들 사이에 앉아 순서를 기다렸다. 정화는 옆에서 서류를 꼭 쥐고 있었다. 잠시 뒤 간호사가 이름을 불렀다. 강민호 씨.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정화를 돌아봤다. 나 진짜 들어간다.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번에는 술이 먼저 나가는 거다. 당신이 아니라. 민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상담실 문을 밀고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 정화의 눈앞에는 어젯밤 스튜디오 조명이 겹쳐 떠올랐다. 그 밝은 빛이 거짓이 아니었기를 오늘만큼은 간절히 바랐다. 병원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진하게 퍼져 있었다. 강민호는 창문이 작게 난 병실 침대에 앉아 손가락을 꼼지락거렸다. 입원 수속을 밟을 때만 해도 머리가 멍해서 아무 생각이 없었다. 그런데 링거 바늘이 꽂히고 팔에 뻘건 자국이 줄줄이 남아있는 걸 보자 갑자기 겁이 났다. 내가 진짜 여기까지 온 거구나.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었다. 문만 열고 나가면 계단 내려가서 병원 앞 편의점으로 가면 딱 한 병만 마시면 이 떨림도 멈출 것 같았다. 그러나 동시에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다. 스튜디오에서 울면서도 눈을 부릅뜨고 말하던 서정화의 얼굴이었다. 술이 나가든 당신이 나가든 둘 중 하나는 나가야 한다는 그 말이 귀에 다시 들려왔다. 침 삼키는 소리까지 크게 느껴졌다. 옆 침대에서는 다른 환자가 기침을 했다. 선배, 처음이야? 거친 목소리가 말을 걸어왔다. 민호는 고개를 돌려보았다. 옆 침대에는 머리가 반쯤 벗어진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다. 알코올 중독 병동 단골이라는 듯한 표정이었다. 네, 뭐 제대로 입원하는 건 처음입니다. 남자는 피식 웃었다. 처음이니까 또 나가고 싶을 거야. 근데 나가봐야 또 돌아오게 돼 있어. 여기는 출입구가 하나가 아니라니까. 귀가 쏠려서 들어온 사람, 부인이 끌고 온 사람, 자기가 기어 들어온 사람. 다시 나가서 또 망가져야 정신 차리는 인간도 많아. 민호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서늘해졌다. 나도 그중 하나가 되는 걸까? 아니면 오늘을 마지막으로 끝낼 수 있을까? 정화는 그 시각 병원 1층 커피 자판기 앞에 서 있었다. 종이컵 안에 쏟아지는 커피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문득 웃음이 나왔다. 이게 뭐라고 떨고 있지? 이혼 서류를 떼러 갈 때도 이렇게 손이 떨리진 않았는데. 진짜 끝낼 수 있을까 하는 기대와 또 속을까 하는 두려움이 엉켜 있었다. 휴대폰에 시어머니 번호가 떴다. 정화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너 오늘 민호 병원 보냈다며. 차가운 목소리가 귀를 찔렀다. 정화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네, 어머님. 이대로 두면 진짜 큰일 날 것 같아서요. 어머니도 보셨잖아요. 계단에서 자고 길바닥에서 자고. 그러자 시어머니가 언성을 높였다. 그래도 그렇지 방송에까지 내 아들 얼굴을 내보내냐. 동네 창피는 다 주고 이제 병원에 가둔다고. 너는 남편을 고치고 싶은 거야, 버리고 싶은 거야. 정화는 쓴웃음을 지었다. 어머니, 저는요. 내 아들이 아니라 제 남편이랑 살고 있어요. 제가 버티는 동안 어머니는 뭘 버티셨어요?
카드, 대출, 독촉장, 애들 눈치까지 제가 다 떠안고 있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숨소리만 들렸다. 시어머니는 한참 후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도 내가 조금 더 참고 데리고 살 순 없니? 요즘 세상에 이혼하면 너만 손해야. 시댁에서 이혼 걱정을 해줄 줄은 몰랐다. 정화는 한쪽 입꼬리를 비틀었다. 저는요. 이미 손해볼 만큼 손해봤어요. 더 잃을 것도 없어요. 오히려 지금 이대로 사는 게 제일 큰 손해예요. 어머니는 뭐라고 더 말하려다 끝내 말을 잇지 못했다. 좋을 대로 해라. 그 말과 함께 통화가 끊겼다. 화가 나야 정상인데 이상하게도 눈물이 먼저 났다. 내 편은 결국 아무도 없구나. 그 사실이 서러웠다. 병실로 돌아가려던 길에 제작진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내분, 남편분 입원하셨다는 소식 들었어요. 혹시 괜찮으시면 추후 경과도 촬영해 보고 싶은데요. 시청자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셔서요. 정화는 순간 입술을 깨물었다. 우리 집이 무슨 연속극 촬영장이냐? 그런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하지만 말로 내뱉지는 않았다. 카메라를 통해서라도 민호가 현실을 계속 마주하게 하는 게 좋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기 때문이다. 네, 나중에 생각 좀 해볼게요. 지금은 남편이 치료에만 집중했으면 해서요.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이 축 늘어졌다. 그녀는 병실 앞 벤치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민호가 얼굴을 내밀었다. 왜 안 들어와? 나 도망 안 갔어. 그 말에 정화는 피식 웃었다. 도망 안 가서 다행이다. 당신 예전 같으면 벌써 편의점에 있었지. 민호는 멋쩍게 뒷머리를 극적였다. 솔직히 말하면 엘리베이터 앞까지는 갔었다. 근데 버튼 앞에서 발이 안 떨어지더라. 문 열고 나가면 당신이 문 닫을 것 같아서. 정화는 그 말을 듣고도 쉽게 마음을 풀지 않았다. 말이야 뭘 못하겠어 라는 생각이 먼저 떠올랐다. 그래도 어딘가 아주 조금은 정말로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스며들었다. 둘이 마주 앉자 담당 의사가 들어왔다. 강민호 씨, 지금 상태로 봐서는 최소 몇 주는 있어야 합니다. 술을 끊는 건 단순히 안 마시는 것만이 아니에요. 몸도 마음도 같이 바꿔야 합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집에 빨리 가고 싶다는 말이 목까지 올라왔지만 참았다. 정화가 옆에 앉아있는 동안만이라도 제대로 된 대답을 해야 한다고 느꼈다. 의사가 나간 뒤 민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당신 만약에 말이야. 내가 여기서도 또 도망치면 어떻게 할 거야? 정화는 바로 대답했다. 이혼할 거야. 이번에는 진짜로. 너무 빨리 튀어나온 답에 민호는 웃음도 나오지 않았다. 그렇게까지 말 안 해도 되는데 라는 생각과 그렇게 말해 줘야만 겨우 버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동시에 들었다. 저녁이 가까워지자 정화는 집으로 돌아갈 시간을 걱정해야 했다. 아이들을 데리러 가야 했기 때문이다. 나 먼저 갈게. 애들 얼굴도 봐야지.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조심히 가.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전화 안 받으면 간호사 통해서 확인해. 내가 술 사러 나간 건 아닐 거야. 정화는 그 말이 우스우면서도 슬펐다. 그렇게까지 말해야 믿음을 얻는 사이가 되어버렸다. 집으로 가는 버스 안 그녀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다. 제발 이번에는 좀 지켜라. 아니면 우리 인생 통째로 잘라내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막장 드라마라면 지금쯤 시청률 올리려고 사고 하나 더 터질 타이밍이었다. 그리고 정말로 사고는 금방 찾아왔다. 다음 날 오후 정화는 병원 전화를 받았다. 남편분이 잠깐 외출을 나가셨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를 끊자마자 정화의 다리는 힘이 풀렸다. 거짓말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남편분이 잠깐 외출을 나가셨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라는 간호사의 말이 귀에서 떠나지 않았다. 외출이라는 말은 예쁜 단어였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 외출은 곧 탈출과 비슷한 의미였다. 정화는 가방을 낚아채듯 들고 집을 나섰다. 아이들은 친정엄마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사정을 설명했다. 오늘은 늦을 것 같아요. 민호가 병원에서 잠깐 나갔다가 안 들어왔대요. 전화기 건너편에서 친정엄마가 혀를 찼다. 에휴, 그 인간은 평생을 사람 속 태우다가 끝나는구나. 그래도 너는 너무 몰아붙이지 말고 내 몸부터 챙겨라. 정화는 대답 대신 네 라고만 말했다. 택시를 잡아탄 뒤 기사에게 병원 이름을 말했다. 손에 쥔 휴대폰이 땀으로 미끄러질 정도였다. 혹시라도 그가 술집 바닥에 쓰러져 있다는 연락이 올까봐 벨소리가 날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병원 앞에 도착했을 때 간호사가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남편분 휴대폰은 병실에 그대로 있어요. 밖으로 나가실 때도 많이 떨고 계셨다고 하네요. 정화는 입술을 깨물었다. 어디로 갔는지 아는 사람 없어요. 혹시 병원 근처에 자주 가던 술집 같은 데는 없나요? 간호사는 곤란한 표정을 지었다. 저희가 따라다닐 수는 없으니까요. 다만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더니 혼자 걸어 나가셨다는 말만 들었어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하다는 인사를 건넨 뒤 병원 밖으로 나왔다. 늦은 오후 하늘이 회색빛으로 내려앉아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머리카락 사이로 냉기가 스며들었다. 어디부터 가야 할까? 집으로 가는 길. 병원 옆 골목. 예전에 둘이 같이 가본 슈퍼. 퇴근길마다 민호가 잠깐씩 사라지던 모퉁이. 머릿속 지도가 뒤섞였다. 정화는 결국 가장 가능성이 높은 곳을 향해 발을 돌렸다. 병원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공원이었다. 그곳 한켠에는 낡은 자판기와 벤치가 있었다. 민호가 예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다. 사람 제일 적은 데가 여기더라. 술 생각날 때도 그냥 여기 와서 멍하니 앉아있으면 좀 나아져. 그 말이 진심이었는지는 몰랐다. 그러나 지금 정화가 붙잡을 수 있는 단서는 그것뿐이었다. 공원에 도착했을 때 해가 완전히 지기 전이었다. 놀이터에는 아이들이 둘씩 셋씩 모여 있었다. 미끄럼틀 위에서 웃음소리가 튀어올랐다. 그 소리 사이로 벤치에 앉아있는 낯익은 뒷모습이 보였다. 굽은 어깨, 허리까지 내려온 회색 점퍼, 축 처진 손. 강민호였다. 그는 자판기 옆 벤치에 앉아 고개를 떨군 채 발끝만 바라보고 있었다. 옆에는 종이컵 하나가 엎어져 있었지만 술병은 보이지 않았다. 정화는 잠시 숨을 고르고 천천히 다가갔다. 도망치듯 뛰어가고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이 장면을 오래 눈에 새겨두고 싶었다. 민호가 먼저 고개를 들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갈라져 있었다. 당신 왔네. 솔직히 안 올 줄 알았어. 정화는 그 말에 씁쓸하게 웃었다. 당신은 내가 언제까지든 와줄 거라고 믿고 살던 사람이잖아. 민호는 말없이 입을 다물었다. 눈가가 붉게 젖었다. 나 병원에서 나올 때 편의점 쪽으로 가려고 했어. 솔직히 말할게. 머릿속에서는 이미 술병을 들고 있었어. 근데 문 앞에서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 방송에서 했던 말. 도망치는 나랑 결별하겠다고 떠들던 내 얼굴. 정화는 그 말을 조용히 들었다. 당신답지 않게 꽤 명대사였지. 민호는 허탈하게 웃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앞까지 갔다가 결국 밖으로 나와서 계속 걸었어. 걷다가 여기가 생각나서 그냥 앉아 있었어.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못 하고. 술은? 정화가 짧게 물었다. 마셨어. 안 마셨어.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안 마셨어. 대신 죽을 만큼 마시고 싶다는 생각만 계속했어. 이게 더 비겁한 건지도 모르겠다.
말 끝에 그의 손이 떨렸다. 정화는 그 떨림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는 지금 당신이 술을 마셨든 안 마셨든 상관없어. 진짜 중요한 건 다른 거야. 어느 쪽이든 선택을 했느냐, 그게 문제야. 민호는 이해하지 못한 얼굴이었다. 선택. 뭐를? 정화는 숨을 들이켰다. 술을 선택하든 우리를 선택하든 그 둘 사이에서 계속 줄타기만 하다가 다 잃을 거면 차라리 지금 여기서 정하자. 민호는 눈을 감았다 떴다. 공원 바닥의 모래가 희미하게 흔들렸다. 나는 솔직히 말해서 아직도 술이 무섭고 끌려. 안 마시면 손이 떨리고 머리가 깨질 것 같고 가슴이 답답해. 근데 병원 복도에서 당신 뒷모습 보는데 그게 더 무서웠어. 정화는 고개를 돌렸다. 어떤 뒷모습? 나 없이 병실 문 나가는 모습. 나 없는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 그게 술 끊는 것보다 더 두려웠어. 이 말을 꺼내는데 민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정화는 눈을 감았다. 그 말이 다시 한번 가슴을 찔렀다. 나는 마지막까지 막장인 인간이길 포기하지 못할 줄 알았어. 근데 막장 드라마에도 가끔 반전 한 번은 나오잖아. 나 그 반전 한 번쯤은 해보고 싶어졌어. 민호의 고백은 서툴렀지만 이상하게 진심으로 들렸다. 공원 불빛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느렸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여전히 뒤에서 들려왔다. 정화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다시 병원으로 돌아갈 거야. 당신 혼자 보낼 생각 없어.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악의 선택은 그냥 포기하는 거더라.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돌아갈게. 도망친 거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 적어도 오늘은. 그들은 나란히 걸었다. 병원까지 가는 길은 생각보다 길었다. 가로등 사이사이 음영이 길 위에 얼룩처럼 떨어져 있었다. 그 사이를 지나갈 때마다 서로의 그림자가 겹쳤다가 멀어졌다. 로비에 도착하자 간호사가 놀란 얼굴로 달려왔다. 어디 다녀오셨어요? 신고할 뻔했잖아요. 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다시 안 그럴게요. 정화는 간호사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오늘은 그냥 이 사람이 어디까지 걸어갈 수 있는지 보고 싶었어요. 간호사는 이해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는 않았다. 그날 밤 정화는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내일이 조금 두려웠다. 너무나.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편안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